2021년 터키 대통령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은 민족주의 행동당으로부터 튀르크 세계 지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지도에는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그리고 특히 남부 러시아 영토의 상당 부분뿐만 아니라 중국과 발칸반도까지 광범위한 지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튀르크 세계, 즉 유라시아 전역에 걸친 다양한 민족 집단의 명칭이며 터키가 그 자연스러운 중심이라는 암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중의 분노 대신 크렘린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단순히 그 지도의 정확성을 일축하며 투르크계 세계의 진정한 중심은 사실 러시아 영토 안에 위치한 알타이 지역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크렘린 입장에서는 이것이 작은 외교적 견제일 뿐이며 지정학적 움직임이라기보다는 터키 내부의 정치적 포부를 과시하는 행위에 더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로 넘어오면 모스크바의 분위기는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이 지도는 크렘린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으며 터키가 그 빈자리를 채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2025년에 출판된 범튀르크주의의 신화와 21세기 러시아 및 유라시아의 안보라는 제목의 단행본에서 전문가팀은 중앙아시아 전역에서 튀르크 정체성의 부상이 이 지역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 러시아 자체의 영토 보전에까지 실존적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편 러시아 국제문제위원회는 2026년 4월에 분석 자료를 발표하며 터키의 범튀르크 정책이 이 지역 전역에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어조의 극적인 변화로 중앙아시아에서 실제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모스크바가 수십 년간 이를 막으려 했음을 보여줍니다. 언어하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려면 이 지역 자체를 이해해야 합니다. 중앙아시아에는 5개의 옛 소련 공화국, 즉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의 인구는 약 7,800만 명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들 국가가 막대한 석유, 가스, 희귀 광물을 보유하며 전 세계 석유, 가스 매장량의 5%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고대 실크로드 무역로를 따라 위치해 있으며 현재는 대륙을 횡단하는 파이프라인과 철도 회랑이 서방과 동방을 육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904년과 1919년에 영국의 지리학자 할포드 맥킨더는 이 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권력의 열쇠를 쥐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론을 완전히 믿지 않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주요 강대국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0세기 초에는 소련이 이 지역 대부분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고 세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러시아,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이란, 그리고 앞서 언급한 터키까지 모두 30년 동안 이 지역에서 영향력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차이는 러시아의 영향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모스크바는 여러 제도와 압력을 통해 이 지역을 통제했습니다. 독립국가연합 CIS는 많은 경제를 서로 묶어두었습니다. 집단안보조약기구 CSTO는 군사적 결속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그런길 기재 모스크바는 5공화국 중 여러 나라와 양자방위 조약을 체결했고 이 지역의 주요 국경에 러시아군을 주둔시켰으며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세계로 나아가는 많은 파이프라인 노선을 통제했습니다. 이들 국가 중 어느 하나라도 크렘린의 뜻을 거스르면 크렘린은 주저없이 올가미를 조금 더 조였습니다. 모스크바는 아직 탐사 단계에 있는 카자흐스탄 매장지에 대해 40%의 지분을 요구했고 5월부터 8월까지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을 거의 완전히 중단했으며 투르크메니스탄에도 가스 수입과 관련해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 지역은 러시아의 지속적인 관심 대상이었는데 주로 경제가, 무역, 에너지 인프라,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수백만 중앙아시아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보내는 송금 등을 통해 러시아와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 방식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 모스크바에 의존했고 군사적으로는 러시아의 안보 보장에 의지했으며 문화적으로도 70년간의 소련 통치에 의해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어는 심지어 지역 간 소통에 사실상 공용어로 남아있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스탈린이 중앙아시아인들을 소련 이전의 문학유산과 터키로부터 단절시키기 위해 강요한 키릴 문자가 여전히 이 지역 전역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사실 5개 공화국 중 4곳에 사는 우즈베크인, 카자흐인, 키르기스인, 투르크멘인들은 소련 이전부터 공통의 조상, 종교, 언어적 유대를 공유해왔으며 소수 민족들이 이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들이 소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모스크바는 소련 시기 동안 이들을 공식화하고 엄격하게 별도의 공화국으로 나누었으며 이는 종종 기존의 문화적, 인구학적 연결을 단절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앙아시아는 본질적으로 분열된 후 러시아가 원하는 모습으로 재구성되었습니다. 21세기로 넘어와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이 일어났습니다.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나토 회원국인 터키 역시 이를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 전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피르크 세계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다음 차례가 누가 될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지도자들은 모스크바와의 기존 거래에서 최대한 많은 이익을 얻으려 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적극적으로 재확인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의 토카예프 대통령은 러시아 땅에 있으면서도 러시아가 합병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이른바 분리 지역들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런 발언은 10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러시아판 나토라고 할 수 있는 CSTO는 신뢰도를 더 많이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3년 아제르바이잔이 나고르노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군 진지를 공격했으나 러시아는 동맹국임에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총리는 2024년에 해당 조직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절차를 시작했으며 2026년 현재 이 나라는 동맹에 자금을 지원하지 않고 자신들이 그 조직에 속해 있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깊이 관여해 지상군 대부분을 투입했지만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아르메니아를 지원할 능력이 크게 제한됐습니다. 러시아의 군사적 후퇴라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은 키릴 문자를 버리고 라틴 문자 기반의 문자로 계속 전환해 왔으며 키르기스탄도 비슷한 변화를 두고 점점 더 많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도시와 주요 지리적 명칭에서 소련 시절의 러시아식 명칭을 제거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튀르크계 국가 모두가 튀르크 국가기구를 통해 이스탄불에서 중국까지 이어지는 튀르크 세계의 일원임을 점점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범피르크주의, 즉 튀르크 세계의 정치적 통합 또는 최소한의 협력이라는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은 19세기 후반 러시아 제국 튀르크계의 지식인과 오스만 제국 사상가들이 중앙아시아의 문화적 뿌리를 바라봤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사상이었기 때문에 소련은 이를 억압하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민족과 언어의 분열과 개명, 그리고 외국 문자 체계의 강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티르키스탄이라는 단어조차도 이 지역 전체의 전통적인 명칭이었지만 범티르크주의적 연관성 때문에 소련 문서에서 금지되었고 대신 소련 중앙아시아라는 이름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로 시간이 흘러 터키가 중앙아시아와 다시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대통령이었던 투르구트 오잘은 거의 누구보다도 빠르게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독립을 인정했고 터키를 무모할 정도로 과감하게 이 지역에 투입시켰습니다. 소련 붕괴 이후 몇 년 동안 터키는 이 지역에 3개의 주요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투르키스탄에는 카자흐 터키 아흐메트 야사위 대학교, 비슈케크에는 키르기스 터키 마나스 대학교, 아슈가바트에는 국제 투르크멘 터키 대학교가 세워졌습니다. 터키는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중앙아시아와 코카서스 지역에 38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으며 이는 오늘날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약 7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독립 첫 해에만 1170개가 넘는 외교 사절단이 튀르크계 공화국들을 방문했습니다. 일부에 따르면 오잘은 이 지역을 손해하는 외교 활동으로 스스로를 혹사시켰고 모든 키르크계 공화국을 방문한 후인 1993년에 사망했습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러시아는 경제적 영향력을 이용해 신생 공화국들이 국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제한했습니다. 1990년대 중반 터키 자체의 경제 불안정과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중앙아시아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아시아 지도자들은 막 세계 강대국 중 하나로부터 벗어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다른 나라에 종속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2002년 에르도안이 이끄는 AK당이 집권한 이후 터키는 지중해 지역 내에서 지역 강국이 되고자 했고 이에 따라 터키의 외교 정책은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중앙아시아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1992년에는 터키의 원조 대부분이 중앙아시아로 향했습니다. 2005년에는 터키의 프로젝트 중 55%가 코카서스와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에는 이 비율이 36%로 줄어들었습니다. 타지키스탄 원조는 6억 5천만 달러로 정점 후 연 500만 달러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터키는 완전히 떠나지 않았고 직접적인 재정 지원 대신에
터키계 국가들의 정서를 점차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꿀 수 있는 기관들을 설립했습니다. 티르크어 사용국가협력위원회는 2009년에 설립되었고 이후 티르크 국가기구로 발전했습니다. 터키 국영방송사 TRT는 2009년에 TRT 아바즈를 개국하여 아제르바이잔어, 카자흐어, 키르기스어, 투르크메너, 우즈베크어로 방송하며 터키의 뉴스와 소식을 중앙아시아 가정에 직접 전달했습니다. 터키와 이 지역 간의 무역은 2002년 8억 3,800만 달러에서 2021년 95억 달러로 성장했으며 거의 4,000개의 터키 기업 이 5개 국가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이 오면서 모든 것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CSTO의 붕괴와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분쟁,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모두 중앙아시아 남부 국경의 안보 공백을 만들었고 중국의 아시아 전역에 대한 경제적 지배력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제3의 선택지를 찾도록 만들었고 터키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조용히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협력평의회는 2021년에 튀르크 국가기구로 이름이 바뀌었고 이는 그 나라의 야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과 2021년에 이 기구는 튀르크 세계 비전 2040을 채택했는데 이는 유럽연합 통합을 명확히 본뜬 로드맵입니다. 공동시장, 공통문자, 공유된 제도적 틀, 그리고 더 깊은 정치 및 안보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의 내부 무역 수치는 상황의 빠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회원국들 간의 무역액은 2022년 330억 달러에서 2023년 420억 달러로 증가했으며 이는 단 1년 만에 27%나 급증한 것입니다. 튀르키의 이 지역과의 양자 무역은 2023년에 약 13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카자흐스탄과 튀르키예는 2023년 63억 달러로 확인된 양국 간 무역을 2030년까지 100억 달러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이 지역 연합에 포함된 것조차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튀르키예는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 내내 아제르바이잔을 군사적, 정치적으로 지원했으며 아제르바이잔의 승리는 튀르키예가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는 평판을 굳혔습니다.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중앙아시아 협의체에 합류함으로써 5개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튀르키예의 본토를 잇는 지리적, 정치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도 OTS 정회원 가입을 검토 중일 가능성이 높고 성사되면 튀르크계의 블록이 완성됩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정치적 사안입니다. 러시아가 더 이상 중앙아시아에서 주요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바로 군사력 혹은 그 부족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희는 전 세계의 최근 사건과 주요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영상을 매일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군대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군대는 소련의 장비로 무장되어 있었고 이후에도 러시아의 지속적인 지원과 훈련을 받았으며 모든 것이 러시아의 교리를 기반으로 조직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한 나라가 군사 지원이 필요하면 러시아가 군대를 파견하곤 했습니다. 실제로 2022년에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1월에 발생한 소요 사태 속에서 러시아가 카자흐스탄에 평화 유지군을 파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4년간의 전쟁 동안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현대전에서 러시아군이 실제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터키가 있습니다. 터키의 바이락타르 TB2 드론은 리비아와 시리아에서 명성을 쌓았고 2020년 나고르노 카라바흐 전쟁에서 결정적으로 그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이 전쟁에서 TB2는 아르메니아의 장갑차와 방공망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는 2022년부터 이 드론을 널리 사용했으며 여러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드론 산업을 발전시키기 전 전쟁 초기에 이 드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23년까지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터키산 드론을 구매했지만 타지키스탄은 대신 이란의 드론 기술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카자흐스탄도 터키의 바이락타르 드론을 카자흐스탄 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는 카자흐스탄이 이제 터키의 군사 기술을 자국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은 러시아와 연계된 이해관계자들의 지원을 받는 타지키스탄군의 압박을 받은 후 드론 도입을 가속화했으며 실제로 도움을 주는 안보 파트너로 터키를 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엄격한 공식 중립을 유지해온 투르크메니스탄조차도 조용히 터키산 무기 체계를 도입해 무장 능력을 강화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2023년에 구매를 진행했으며 2022년에는 터키와 정보 공유, 공동 물류, 방위산업 협력, 군사 교육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군사 협력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은 2026년에 완전한 군사협력 협정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터키는 티르크계 국가들이 직접적인 군사블록 창설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관계를 공식적인 블록으로 만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양자 관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소련과 비슷하며 앞으로의 협력에 더 많은 인기와 지지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르메니아에서 러시아의 무대응, 시리아에서의 철수, 그리고 CSTO 전체의 상황을 본 것을 감안하면 일부 튀르크계 국가들은 더 이상 러시아가 자신들을 지지해주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이 분명합니다. 카자흐스탄은 CSTO 회원국 가운데 러시아를 제외하면 가장 큰 국가이며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동맹에 대한 현지인 지지가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 나라는 또한 앞서 언급한 무역 증가로 터키를 달래고 1대1로 사업의 핵심 국가가 되어 중국의 영향력을 서쪽으로 확장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위험 분산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석유와 가스 매장량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중요한 경제적, 자원 기반 요소도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랫동안 중앙아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유럽 시장에 도달하는 파이프라인을 통제해왔으며 그 통제는 일종의 속박 역할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모스크바는 2022년 한 해에만 최소 4차례 러시아 흑해 항구를 통한 카자흐스탄의 석유 수출을 방해했으며 이는 그 속박이 언제든지 마음대로 조여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튀르키예는 그 속박을 끊기 위한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왔으며 그 정점이 바로 중간회랑입니다. 이 철도 및 해상 경로는 중국에서 시작해 카자흐스탄을 거쳐 카스피해를 건너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를 지나 튀르키예로 들어온 뒤 다시 유럽으로 서쪽으로 이어집니다. 이 회랑은 이전에는 러시아 북부 경로에 1%도 안 되는 물동량을 처리했지만 2022년에는 화물량이 33% 증가했고 2023년에는 89% 증가했고 2024년에는 다시 70% 증가했습니다. 하주들이 러시아를 우회하기 시작하자 세계연행은 물류 개선 시 2030년까지 이 회랑의 화물 운송량이 3배인 11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합니다. 유럽연합, 아시아개발은행, 그리고 여러 양자 파트너들이 모두 이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이 회랑의 서쪽 끝에 위치해 있어 막대한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트랜스카스피안 파이프라인을 추진 중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카스피해 아래로 운반해 남부 가스회랑과 연결, 튀르키예를 거쳐 유럽에 공급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1997년부터 개발됐지만 러시아와 이란이 계속 저지했습니다. 투르크메니스탄 가스가 이들 영토를 거치지 않고 유럽에 도달하면 두 나라가 손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4년에 튀르키예와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가스 운송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는 이 파이프라인을 현실로 만들기 위한 첫 번째 구체적인 조치입니다.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확인된 천연가스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거의 전적으로 중국에 의존해왔던 투르크메니스탄은 다양화를 위한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트랜스카스피안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건설된다면 이는 수십 년 만에 중앙아시아와 유럽 모두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에 가장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러시아가 우려하는 핵심은 범튀르크주의가 범슬라브주의와 유사한 기반 위에 세워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정당화에 사용한 개념과 거의 같습니다. 튀르크계 국가들은 소련 영향권에 있었지만 문화적으로 터키와 더 가깝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연결을 주장하며 이들 국가와 터키의 연관성을 부정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일부 러시아 분석가들은 범튀르크주의를 나토의 음모로 규정하며 이것이 러시아를 남쪽에서 약화시키기 위해 서방이 조직적으로 벌이는 작전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시각은 터키의 나토 회원국 자격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 몽트레 협약을 발동해 터키 해협을 통한 추가 군함의 이동을 제한한 결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의 흑해 내 입장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터키가 러시아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터키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국경이 없고 러시아와 중국만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 위치는 무역, 인프라, 군사적 투사력에서 외교나 드론 판매로는 완전히 상쇄할 수 없는 특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지역과의 무역 규모는 무려 893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연합은 74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으며 러시아 자체도 여전히 약 40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습니다. 터키의 자체적인 지정학적 줄타기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에르도안은 우크라이나 전쟁 내내 푸틴과 활발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며 터키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터키는 러시아가 흑해에서 행동하는 것을 완전히 막는 대신 흑해 곡물 협정을 중지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산 가스를 계속 구매하고 있으며 경제적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앙카라가 모스크바의 영향권에서 얼마나 공개적으로 대립할 수 있는지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터키는 나토 회원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동맹의 집단 방위 요청을 따라야만 합니다. 결국 중앙아시아 국가들 역시 러시아와 중국 대신 터키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해오던 균형 잡기 전략에 터키를 추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재확인한 같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푸틴의 전승절 퍼레이드에 참석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새로운 것은 흐름의 방향입니다. 라틴 알파벳, 이름이 바뀐 도시들, 공통 역사 교과서, 드론 구매, 그리고 러시아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는 무역 회랑 등은 모두 이들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 줄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프라로 천천히 쌓이고 있습니다. 티르크 국가기구는 유럽연합이나 브릭스는 아니지만 실제 무역 흐름과 실질적인 군사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장기 통합 로드맵을 가진 기능적인 기관입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경제적 파트너로서 공동의 역사와 언어로 이 지역과 문화적 유대를 맺고 있으며 나토 내 두 번째로 큰 군대를 보유하고 2026년 기준 세계 10대 군사 강국으로 평가됩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점은 푸틴이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한 이유가 부분적으로 소련권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지배력을 다시 확립하고 모스크바 영향권의 추가 약화를 막으려는 것이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이 전쟁은 지난 30년 동안 어떤 사건보다도 중앙아시아가 러시아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를 더욱 가속화시켰습니다. 이 전쟁은 터키에 기회를 줬고 앙카라는 이를 신속히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더 큰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영향력은 빠르게 약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 목표를 넘어서 터키 자체도 군사적으로 큰 발전을 이루었고 대규모 전쟁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이 영상을 꼭 시청해보시고 최신 지정학 및 전쟁 관련 소식을 더 밀리터리쇼에서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